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준사관 언어논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길자은입니다. 대망의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군 간부 이 준사관 시험에서 언어논리라는 이 과목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대표 유형이 지금 출제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언어논리라는 시험 자체는 언어로 제시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고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어휘력, 언어 추리,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유형이죠. 우리가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타 이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언어논리는 사실은 여러분 크게 보면 국어 영역이잖아요. 근데 국어와 관련된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이 있고요. 뭐 국어 인증 시험이라던가 그런 기타 등등의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언어논리, 군에서 치는 이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여타의 국어 시험과 좀 그 틀을 달리합니다. 어떤 점에서 달리할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달라야겠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시험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네, 25문항을 2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그리고 시간에 맞게끔 막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 가까이 오기 한 2달, 1달 전부터 이제 시간의 측정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전에는 모의고사를 시간 안에 푸시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마음만 조급해서 아시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이론들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후에 시간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저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단타적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 부분에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너무 시간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으나, 제가 후반 부분에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라고. 시작하자마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앞으로 오는 모든 군 간부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군 간부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치실 수 있는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ROTC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사관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들을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시험을 치러보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무래도 군 간부 시험 장소가 약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 삼아서 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실전 시험을 치르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교과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전 연습하기에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내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감각이죠. 이런 식이야. 내가 이렇게 풀어봤더니 언어논리는 이런 정도의 시간이 부족하구나. 자료 해석은 어느 정도구나. 여러분의 테스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보셨다면, 저와 함께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실 건 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시험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이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세요. 제가 현강에서 만났던 준사관 분들 중에서 본 시험에 가셔서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본 시험에 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게 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미리 실전 연습을 엄청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준사관을 준비할 테니 준사관 시험만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군간부 관련된 시험들을 미리미리 치르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큰 건 뭐다? 이것 때문에. 이거 플러스 내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좀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좋습니다. 유형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고유어, 한자어, 한자성어, 다자성어, 속담, 간용구 등의 어휘 문제들, 그리고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 문맥상의 의미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차다의 밑줄을 꺼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차다가 도대체 날씨가 너무 추워 할 때 그 차다인지, 아니면 공을 빵 차다 할 때 차다인지,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차가워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문맥적 의미를 살펴서 그거를 묻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들, 그리고 의미관계는 이제 두 단어로 보통 제시해주죠. 기억과 니은의 관계에 유사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가 반의관계인지 유의관계인지 상하관계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선택지에 찾는 식의 문제들이 이제 의미관계, 단어의 어휘의 관계 등의 파악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표준어, 표준발음법, 맞춤법, 외래어, 노받자, 그리고 뭐 헷갈리는 어휘들, 그런 거와 관련된 어문규정 유형들이 나오고, 띄어쓰기, 잘못된 문장, 높임법 등의 문법 유형이 또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찾기, 내용일치, 내용연계 방식, 배열, 추론 등의 독해 문제, 오류론, 언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언어 추리 유형, 그리고 문학 혹은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들로 깔끔하게 한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문제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유어 한 문제, 한자성어 한 문제, 한자 한 문제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25문제잖아요, 여러분. 25문제 중에서 어휘부터 시작해서 높임법에 이르는 여기까지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봤자 10문제예요. 제가 봤던 시험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출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좀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언어는 아무래도 지문이 길다 보니까요. 그래도 기출복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7문제에서 10문제 가량이 출제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단순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15문제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전 군과 관련된 시험에서 거의 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최신 기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너무 목숨을 걸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요. 저 한자를 잘 몰라요. 어떡하죠? 저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부터 시문을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휘책은 막 열심히 파야 될까요? 라고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가 출제될지 확실하게 안다면 여러분에게 이것만 봐 라고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국어와 관련된 어휘는 엄청나죠. 여기서 여러분한테 줄어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휘라는 건 앞으로 내가 문제를 풀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서, 기타 자료를 풀면서, 그래서 내가 보다가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하자. 그리고 남들이 알만한 보편적인 어휘는 나도 알도록 노력하자. 그 이상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는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변별력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찍은 분들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은 시험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열심히 해라, 외워라, 암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휘에 너무 목숨 걸지 말 것. 다시 정리할게요. 어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얘기해 주세요. 어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쵸. 남들이 아는 만큼 보편적인 어휘까지만 알자. 그 이상 내가 욕심내지 말자 라고. 정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자, 이 친구도 모른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많이 그냥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으시겠죠. 그럼 보편적으로 아는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데 네가 얘기하는 그 보편적인 어휘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 정도 모르시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라고. 예전에는 제가 교재에 어휘를 엄청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하셨을 때도 사실은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휘 자료집을 내드리는 게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열심히 하셨는데 그 외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어휘 자료는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따로 아예 어휘책 하나를 그냥 나는 이거 독파하겠어 라고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어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어플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플 아무 폰이나 돼요. 어플에 약간 표준어나 아니면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이런 거 모두 다가 있거든요.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패키지로 살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요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냐면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네이버에 보면 사실 매일매일 어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창에 한자성어 같은 거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날개 부분에 문제들이 막 뜨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은 좀 그래. 그러니까 어플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어휘를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어플.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에 날개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합격생들하고 제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베스트가 뭘까라고 고민한 결과가 요런 녀석들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요게 해당되는 예를 들어 표준어, 표준발음법, 맞춤법, 외래어, 로마자 등의 어문 규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녀석들은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건드려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외, 논외의 어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통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한자성어. 요즘 추세는 한자성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자성어들은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문맥상의 의미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녀석을 고르자고 한다면 표준어하고 맞춤법이 좀 많이 나오는, 특히 맞춤법에서 헷갈리는 어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붙이다, 붙이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띄어쓰기 잘못된 문자 높임법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강의에서 배우지 않은 게 낫어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싫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출제된 녀석들은 제가 이론을 다루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수능이라던가 공무원 시험처럼 문법 문제가 엄청 세세하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럼 약간 건너뛰어도 되는 문제. 하지만 준사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죠?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착실하게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파트도 한 번 정도는 들어 놓으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시험에서 결국 합격하려면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예요. 독해 부분이 엄청 중요해요. 문학하고 기타 유형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오류, 언어 추리, 독해.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수업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여기 이론 파트도 당연히 저하고 같이 하시겠죠? 왜냐면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같이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자료를 통해서 함께 하실 거고요. 아시긴 아셔야 되니까 이론 파트에 대해서 함께 하실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은 여기서 엄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볼 때 개념 파트를 보다가 좀 지겨우면 이 독해 파트를 봐서 트레이닝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커리큘럼을 그렇게 짤 거예요. 여러분이 순서대로 들었을 때 너무 지겹지 않은 순서로 커리큘럼을 짤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발췌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요 파트가 어려워 하면 그게 클릭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 사실 물어보죠. 국어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문학이 사실 독해와 비중을 얘기한다면 거의 반반이거든요. 수능은 거의 반반이죠. 문학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국어 인증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학의 비중이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가장 높은 건 수능, 그 다음에 높은 게 공무원, 그 다음 높은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문학 문제가 조금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10번 시험을 본다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그만큼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문학 문제가 정말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독해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맞춤법 문제가 또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험은 군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은 여러분 함축적인 의미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의 얘기를 군 간부가 하는 이유는 없어요. 중위도 마찬가지죠. 군이라는 건 정말 직설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요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휘, 문서가 구사되어야 하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서 정확한 뜻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인재상에 맞도록 문제도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상징적이고 함축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군인은 그러야 해니까.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군간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학에 비해서는 독해를 훨씬 쉬워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죠. 그러니까 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다 독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